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운전석에 계셨던 기사님께서도 문을 열어야 할지 말지 당황을 하고 두려워 보이는 기색이 너무 역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이 열렸고 물살이 거세게 버스를 덮쳤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살아야 했기에 어떡하든 헤엄쳐 나가든 아니면 뚝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뭐라도 붙잡고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타고 있던 아이와 아이 엄마를 일단 위로 올려드렸고 옆에 아저씨에게 손잡이를 놓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아저씨의 양복 자켓 어디쯤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버스 문짝에 내려앉으면서 제 어깨를 심하게 누르는 게 느껴졌어요. 진흙탕을 끼얹고 뚝방에 누워 살았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신기하게도 제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까마득히 어머니께서 우시는 소리가 꿈인가 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정신을 차렸지만 저는 곧바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석고봉대로 고정시켜 놓아서 상당히 무거운 상태였죠. 그렇게 정신이 들었을 땐 간호복을 입은 여자분께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병실을 급하게 들어오시며 동영아 깼니? 우리 아들 정신이 좀 들어. 아휴 그만해서 다행이다. 아빠한테 얼른 연락해야겠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괜찮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깨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했고 저는 합숙소도 빠지며 재활을 했습니다. 학교로 꼭 돌아가리라 믿었지만 캐럴송이 울리는 계절까지도 회복되지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나날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재활 비용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부모님께 더는 걱정 끼쳐서 안 되겠다는 마음에 결국 저는 수영선수의 꿈을 접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어 한 학기를 남겨둔 저에게는 꿈을 접는 좌절감과 공부라는 두 가지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했던 공부가 쉽지 않았기에 많이 힘들어하던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밤낮으로 기초를 다지는 것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마침내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니 왠지 자신감이 붙더군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대학 진학도 졸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매우 평범하고 성적도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그 후 저는 어깨 부상 때문에 공익근무를 마치고 복학을 했습니다. 서울로와 본교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여 제이 소식을 아는 이가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폐교된 이후로는 점점 소식이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어머니 친구분 딸이기도 한 짝꿍이던 주임만이 부산 어디 회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에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무역회사에 34살 노총각 만년 대리로 무료한 서울살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컨소시엄 기획 회의 자료를 찾던 중에 개발부에 있는 아래층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제이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늘색 브라우스에 감색 치마, 하얀 목덜미가 드러나게 하나로 질끈 위로 묶은 머리를 하고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녀가 말이죠. 처음엔 안경을 써서 비슷하게 닮은 사람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고 또 보니 맞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고 가끔씩, 아니 시합 때마다 손수건을 잊지 않고 챙겨갈 만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모를 겁니다. 초여름 불어오는 수국 향기에 설레었던 마음이 그녀 때문이었는지 그땐 몰랐었기에 그저 손수건만 꺼내 보았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파도의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재회를 한 것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리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결혼은 했을까? 애인은 있는 걸까 등등 말이죠. 사고가 난 날 저는 수영선수로서의 생명을 잃었지만 대신 여러 명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죽음도 마주했기에 떠오르는 사람, 제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제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닮은 뒷모습에 종종 착각을 해 따라간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그녀를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만난 곳이 회사라니요. 정말이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떨려서 떨어지지 않은 발을 조금씩 옮겨 그의 앞에 갔습니다. 하얀 목에 걸린 사원증이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역시나 그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당차고 똑부러진 모습의 캐리어 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통화를 마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송재희 씨... 어머! 김동영? 김동영 맞지? 우리는 그날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점심 저녁을 같이 했고 차를 마시고 저녁 때에는 끝나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을 나누는 친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끝나고 맥주 한잔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을 나누는 친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이를 만난 날로부터 며칠 후에 있었던 컨소시엄 발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게 되었고요. 모든 제이를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너무 서두르면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도 생겨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마치고 제이를 바래다 주다가 포장마차에서 우동과 소주 한 잔씩을 하며 어릴 적 다녔던 분교 얘기를 했습니다. 동굴 얘기, 바닷가 언덕, 피아노, 고무줄 놀이 등등. 그러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날 얘기가 나와서 그날 본 얼굴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보게 되었어요. 제이는 망설였지만 이내 자기가 전화 올 때쯤 부모님께서 사이가 안 좋아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랑도 현재 사이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전학 온 첫날 보았던 제이의 얼굴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후회하니까 잘 지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쉽게 수긍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략 결혼을 계획 중이라 회사를 그만둘지 모른다고 했고 이내 표정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정략 결혼?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동안 늘 품어왔던 제 마음을 꺼내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간습하게 늘 가지고 다녔던 손수건을 보여주면서요. 너를 늘 생각했고 지니고 다녔었다고, 시합 때도 의지가 되는 손수건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무도 없이 포장마차에서 우동의 소주를 마시면서 그에게 제 마음을 고백을 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사내 커플로 조심스러운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 진급도 성공했고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느껴질 때쯤 저는 일 때문에 창원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이곳은 고향이기는 했지만 어릴 때 사고 이후 재활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지가 한참인지라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출장은 2박 3일인데 마지막 날이 주말이라서 저희가 이곳으로 내려와 함께 관광을 하기로 일정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하고 다녔던 수영센터도 가보기로 말이죠.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 안 올 곳만 같았던 주말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제희가 예약해둔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해서 저는 일찌감치 호텔로 갔습니다. 제가 로비에 앉아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저에게 다가와 임동영 씨죠? 송재희 씨에 관한 일입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그들이 누군지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했지만 제희에 관한 일이라는 말에 저는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일단 제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에 저는 검은 양복의 2 사람을 따라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제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일이 잘못된 건가? 출장 온 이유가 계약 때문이라 저는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간 곳은 호텔의 한 객실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저는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어서 오게. 자넨가? 우리 제이랑 사귄다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지 빠르게 머리를 돌렸습니다. 제이 아버지? 전 마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순간 그동안 제이와 나눈 이야기들 중 아버지에 관한 내용들을 빠르게 머릿속에 떠올렸고 저는 왠지 모르게 제이의 대변인이라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 주먹을 꼭 쥐고 말을 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행복을 위하신다면은 자식이 하기 싫어하는 걸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이가 언제까지나 행복한 얼굴로 웃으며 지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호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님의 반응이 반대였습니다. 아버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자네가 맞구만. 자네였어. 저는 또 한 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에 문이 열리자마자 제이가 다급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자자 가만히들 앉아보거라. 제이야, 이 사람이다. 내 생명의 은인이 말이다. 드디어 자네를 찾았지 뭔가. 아버님께서는 15년 전 사고 때 저에 의해 구조된 그 양복 자켓의 아저씨였습니다. 그날 사고 이후 저에 대한 감사 인사도 할 겨를 없이 해외로 장기 출장을 떠나 돌아온 뒤 고마운 마음에 줄곧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재활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터라 창원에선 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딸이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저에 대해 조사하던 중에 제가 아버님을 찾던 그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놀라웠다고 하셨답니다. 그날 저희는 아버님께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그때 사고로 꿈을 젓게 되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과정이 훗날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저의 꿈 역시 사라져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어릴 적 수영선수,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겠다던 그 꿈의 불씨는 지금 되살아나 저의 어여쁜 둘째 딸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응원을 듬뿍 받으며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바라보면 우리네 인생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아 보이지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내 모든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더욱 탄탄한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